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다수의 나라가 F-35에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F-35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등장했는데요.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도입했다가 F-35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던 튀르키예가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제 방공 무기 처분을 시도하며 그 대신 미국에게 F-35 판매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데, 여러 외교 마찰로 인해 F-35 추가 판매가 불투명해진 미국과 록히드 마틴에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튀르키예가 이미 칸 개발을 일정 부분 진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당초 칸은 F-35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던 전투기였지만 튀르키예가 F-35 프로젝트에서 퇴출되자 칸은 아예 체급을 키워 F-35를 대체할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F-35 도입에 다시 관심을 드러내면 칸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달아 5세대 전투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칸은 다수의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중동 등에서 열혈한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KF-21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행보가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KF-21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들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로 분류된 전투기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필두로 러시아의 수호이 57, 중국의 제니10, 젠35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수호이 57과 별개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로우급 스텔스기 개발을 진행하는 등 군사 강국들은 5세대기 보강을 진행 중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의 KF-21EX와 튀르키예의 칸 등이 차세대 5세대 전투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5세대로 분류된 전투기 자체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튀르키예 등 후발주자로 참여한 나라들이 개발할 예정의 기종들까지 모두 합쳐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5세대 전투기는 매우 희귀한 전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5세대 전투기는 군사 항공 분야에서 최고 정점에 위치한 고난도의 기술이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꿈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전투기 중 실전이나 다국적 훈련에서 공식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F-22와 F-35를 제외하면 중국, 러시아 등이 주장하는 자국의 5세대 스텔스기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칸도 초도 비행 이후 뚜렷한 후속 개발 소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니10, 수호이 57, 칸은 어째서 5세대 전투기의 위험을 갖추지 못하고 전 세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제니1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니10은 중국이 미국의 F-22를 제압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허세를 믿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전투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의 외형에 카나드를 장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카나드는 전투기의 기동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전투기의 전면, 스텔스 능력에는 다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제니10이 한 체급 낮은 4세대 전투기와 교전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상대가 미국의 스텔스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의 전투기 탐지 역량은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데 제니10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탑재한 F-22, F-35의 입장에서 카나드를 장착하고 전면 스텔스의 약점을 보유한 제니10은 손쉬운 상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기동성을 좌우하는 엔진 성능에서도 제니10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니10의 이륙 영상을 확인하면 중국이 매우 짧은 시간에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을 정도의 추력을 가진 엔진을 보유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중국이 충분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엔진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엔진 소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1, 2분의 짧은 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투기들은 오랜 시간 수십 차례의 비행과 복귀를 반복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엔진 내구성에서 약점을 가진 중국의 제니10은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니10은 다른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처지입니다. 제니10은 비록 5세대라는 분류에 어울리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해도 다수의 전투기가 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11개의 프로토타입 기체를 포함해도 겨우 30대를 넘기는 수호이 57과 한 대의 시제기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칸에 비하면 그래도 생산이나 꾸준히 이루어지는 제니10과 중국은 불행 중 다행이라 느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제니10보다도 처량한 신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앞서서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던 나라이며 수호이 57은 F-22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러시아 항공 기술을 총망라한 기체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플라즈마를 방출하여 F-22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것이란 소문까지 나왔는데요. 한때는 한국 내부에서도 차세대 스텔스기로 F-35보다 수호이 57을 언급하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분한 수량의 생산 체제도 구축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후발주자로 여겼던 중국이 제니10을 출시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상당수 상실해버린 것이 현재 수호이 57의 현실입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는 중국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원래 러시아는 2010년대에 이미 수호이 57의 대량 생산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엔진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 간신히 양산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AL41F1 터보팬 엔진은 F터버너 사용 시 하나의 엔진이 무려 3만 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이러한 엔진을 2개 탑재한 수호이 57은 결코 성능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설계상의 스펙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니10이 카나드를 사용하여 스스로 전면 스텔스에 약점을 장착했다면 러시아는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하여 스스로 엔진 스텔스에 약점을 장착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F-22 랩터가 전투기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2차원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하여 스스로 스텔스 성능을 약화시킨 러시아의 판단이 참으로 용기가 넘치는데요. 러시아는 2028년까지 70대 이상의 수호이 57을 보유할 것이라 큰 소리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허접한 생산량을 감안할 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신형 전투기의 생산 속도를 더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은 제니10과 수호이 57에 비하면 제대로 된 시제기 생산도 실패한 비운의 5세대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F-35를 보조할 로우급 스텔스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자충수를 두면서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가 선택한 차선책은 F-35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던 자신들의 전투기를 아예 F-35 이상의 주력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칸은 첫 시제기를 생산하여 초도 비행을 진행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개발이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지적받는 엔진 문제에서 칸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칸을 두고 초기 생산 모델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F110 엔진을 사용하되 성능 개량이 들어가는 블록 20 모델부터는 F110과 동급 이상의 자국산 터보팬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산 엔진 개발은커녕 초기 모델에서 장착하려 했던 F16의 F110 엔진조차도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2호기조차 생산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국이 KF-21의 양산을 결정하기 전까지 총 6대의 시제기를 투입하여 지상과 공중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튀르키예는 적어도 4-5대 이상의 시제기를 생산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있을 것인데 시제기 생산조차 버거워진 튀르키예 칸은 사실상 이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나 정작 현실은 자신들의 이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는 전투기들이 알아서 자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반대로 5세대 전투기를 준비 중인 KF-21EX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한국이 KF-21의 성능 개량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한다면 이는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을 상대로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금까지 미국만이 성공했던 항공기술의 영역에 한국이 올라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직은 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전투기에 활용할 국산 무장체계 연구 등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탐색 개발에 착수한 지 15년 만에 F-35와 비견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블록3에서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떠오를 KF-21EX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25년 4월 3일 KF-21 개발 비화 영상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매우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일본의 패망 이후 공산진영과의 내전을 겪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공산진영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절반을 지켜냈으나 대만은 결국 마오쩌둥에게 패하여 중국 본토를 내어주고 지금의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짧은 기간 내에 아시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방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외산 무기를 꾸준히 직도입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도 병행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자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대만은 외교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 수입 루트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한국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두 나라의 공군 역사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전투기가 있으니 바로 F-5입니다. 미국이 우방국에 수출하기 위해 제작한 F-5 전투기는 적당한 성능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우수한 유지 정비 능력 덕분에 20여 개 나라에 수출된 전투기이며 400대 이상을 도입한 대만과 300대 이상을 도입한 한국이 역대 수입국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강력한 공군력을 원하는 한국과 대만에게 새로운 전투기가 찾아왔는데요. F-5를 개발했던 노스롭사는 F-5의 J-85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한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F-16 초기형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국교를 당교하면서 무기를 수입할 만한 파트너가 실종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F-5의 개량형에 가까웠던 F-20은 그나마 대만이 구매하기에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적당히 F-5와 비슷한 전투기라고 우기면 중국의 눈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스럽 측에서도 대만이 1순위 목표였는데요. 게다가 당시에는 미국이 F-16을 수출할 때 자국이 사용하는 기체와 달리 의도적으로 약한 엔진을 장착한 다운그레이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F-20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도 신형 전투기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F-16보다 F-20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며 만약 노스럽사의 예상처럼 가장 많은 F-5를 도입했던 한국과 대만이 F-20을 구매했더라면 두 나라의 수량만으로도 초대박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F-20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F-20 공개 시범 비행에서 F-22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과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고위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뒤로 한국 공군에게 F-21랑 공짜로 줘도 안 쓸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고 직후 미국 측의 면밀한 조사 결과 F-20은 기체의 크기가 작은 데 반해 엔진의 성능은 F-5보다 월등히 좋아지면서 조종사들이 과도한 고난도 비행으로 인한
중력 가속도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가 타국에서도 반복되자 F-20의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선 레이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아예 대만으로의 수출을 원천 금지하면서 노스럽은 가장 기대를 모았던 두 시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모델만 수출하던 F-16이 미국과 동급 사양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F-20은 소생 기회조차 다시 얻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F-22 이후 한국과 대만의 공군 전력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 F-20 대신 F-16을 구매하면서 경량급인 F-5와는 전혀 다른 공군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F-16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KF-16 사업을 진행하며 전투기 제조 기술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절충 교역을 진행하며 각종 항공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T-50과 FA-50을 개발하면서 한국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후 KF-21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최신형 4.5세대 전투기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F-16 PBU와 KF-16을 모두 합치면 약 160대 이상이 지금도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F-21은 블록1과 블록2를 합쳐 12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1980년대에 F-20을 도입했다면 이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량급 전투기인 F-5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F-20은 F-16급의 공세적 작전 활동이 불가능한 기체였으며 한국이 F-20을 운용했다면 북한이나 주변 국가를 상대로 완벽한 제공권 장악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랬다면 한국은 지금도 F-20의 후계 기종을 도입하기 바빠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할 여유 따위는 없었을 것이란 게 수많은 전문가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F-20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며 이후 F-16을 도입한 결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F-16은 미국에서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기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능 개량이 자유로우며 한국도 131대 KF-16은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F-15K와 KF-16이 북한을 상대로 완벽한 제공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한국 공군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국산 전투기를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KF-21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한국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F-20의 판매조차 막힌 대만은 뒤늦게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F-16의 초기형 모델을 중고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성능, 개량형이 등장한 시점에서 중고 초기형은 대만 공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국 기술로 경전투기인 FC-K1 진거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주력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처럼 자신들도 우수한 주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전투기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자국의 기술력 한계를 인정했는데요. 또한 여전히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F-35나 이에 준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대만은 이제야 미국으로부터 첫 F-16V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과거부터 굴려온 중고 F-16도 전량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군력 격차를 생각하면 이러한 대만의 군사력 강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중국제 전투기가 성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과 별개로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제공권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토에서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중국은 설령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 공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의 미국조차도 대만 일대에서 제공권을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16V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F-35, F-15K, KF-16 등을 사용하면서도 자체 기술력으로 KF-21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KF-21은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언젠가 미국제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2048년 이후 퇴역을 앞둔 F-15K의 대체 방안은 이와 동급 이상의 대형 전폭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KF-21의 5세대기 개량 이후 확보된 기술력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제작하여 F-15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켰던 한국이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인데요. F-21란 희대의 전투기 앞에서 갈린 한국과 대만의 운명의 미래에는 더 큰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